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제의 일환으로 도입키로 한 DSR의 상한선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얼마나 정해지느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가 첨단 안전장치를 탑재한 자동차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추진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미래 자동차 육성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등 미래 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이 한강을 넘어 경기도 남양주까지 연장됩니다. 서울 잠실역에서 경기도 남양주 별내역까지 지하철로 27분이면 도착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DSR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작년부터 빚 많은 사람의 대출을 더 조이는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깐깐함의 기준이 될 DSR의 상한선이 얼마로 책정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이노믹스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 DTI를 적용할 때보다 개인의 재정 상황을 더 세밀하게 살펴 대출을 깐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DSR은 매달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몇 %가 되느냐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DTI는 이자만 계산한 반면 DSR은 원금까지 같이 따집니다. DSR은 작년부터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국민은행이 먼저 정식 운영 중입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주로 은퇴한 노년층이나 일시 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DSR을 기준으로 대출 거절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DSR의 상한선을 어디까지로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전문가들은 80%, 150%, 300% 등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DSR의 상한선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비심리 위축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 하는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가계부채 총량제입니다. 제이노믹스의 큰 틀을 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제에 대해 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가 속도를 GDP 성장률 수준으로 연착륙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이번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DSR을 도입하더라도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 등의 급진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올 초부터 금융권에서 자동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겠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달로 사고 가능성이 줄어든 차량에 대해선 보험료를 덜 받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말만 있고 아직 이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보험사는 없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성대규 개발보험원장은 올 초 기자 간담회에서 첨단 운전자 지원장치의 사고율, 손해율 절감 효과를 분석해 기존 자기 차량 담보 등급 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예방해주는 첨단차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겠다는 겁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도 지난 2월 기술 발달을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줄 것을 업계에 주문했습니다. 당시 보험사들은 당국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과 달리 행동에 옮기는 보험사는 없습니다. 첨단차의 보험료를 깎아주려면 사고율이 기존 차량보다 낮다는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는 말인데 아직 자료 취합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첨단차 보험료 할인과 관련해 요율 통계 레이아웃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야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료 양식에 첨단장치 탑재 여부를 적는 자리 만들기를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양식이 만들어져도 첨단장치가 차량 구매 때 옵션 형태라 보험계약에서 탑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만약 업계 노력으로 데이터 축적이 시작된다 해도 실제 할인 적용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험업계는 한두 해 자료를 가지고 보험료를 할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첨단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빨라도 2020년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동 긴급 제동이나 차선 유지 등 운전자 지원 장치를 넘어 자율주행을 내놓겠다고 한 시기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문재인 새 정부의 출범으로 자동차 업계의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 육성을 천명했는데요. 특히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육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친환경 자율주행차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부처별 칸막이를 넘지 못하던 4차 산업혁명 정책이 일원화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과감한 지원과 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동차 업계는 미래차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전성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내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자율협력주행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고속도로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즉 무인 자율주행 등 관련 기술 고도화 지원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입니다. 친환경차 바람도 거세게 몰아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관련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강조해왔습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신규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이를 조기에 구축하고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육성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각종 공약들이 구체적인 예산이나 수치 없이 나열돼 있는 데다 이 앞선 정부에서 해왔던 시장 육성 정책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부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 강동과 암사동이 종점이었던 지하철 8호선이 한강을 넘어 경기도 남양주까지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잠실역에서 남양주 별내역까지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등을 갈아타며 50여 분이 소요됐지만 정거장 수가 줄어 27분이면 도달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동부권 거주자들이 서울로 출퇴근이 쉬워지고 이 노선이 지나는 구리와 남양주 지역의 집값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구리시 토평동까지 지하철 8호선을 확장하는 지하철 연장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1, 2공구로 나눠 총 3.7km 길이의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는데 1공구는 7월, 2공구는 10월에 착공돼 오는 2022년에 모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노선은 서울시가 공사를 맡은 1, 2공구 외에 지난해 5월 경기도에서 공사를 시작한 3에서 6공구 9.1km를 통해 남양주 별내동까지 이어집니다. 전체 길이 13km가량의 지하철 노선을 새로 건설하는데 12와 도비 등 1조 3천여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잠실역에서 별내역까지 27분이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호선 잠실역에서 출발해 7호선 건대입구역, 경춘선 상봉역 환승을 통해 별내역까지 50여 분이 소요됐습니다. 수도권 동부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 시간이 줄어든 만큼 이들 지역의 교통이 편리해지고 집값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 환경들이 좋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요도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서울 강남권으로 이제 진입하는 환경이 좋은 지역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 강남권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들도 지하철 신규 노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등 공사가 이루어지는 3, 4년간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되는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 인접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중심으로 이런 이주 수요들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어제 상장된 ING 생명과 함께 1분기 기업 공개 시장의 기대주로 꼽히던 넷마블 게임즈가 오늘 코스피에 상장됐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던 ING 생명과는 달리 공모가를 웃도는 출발을 보이며 코스피 시가총액 21순위에 안착했습니다. 올해도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높은 시가총액 덕에 주요 지수 조기 편입이 예상돼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1분기 IPO 대여로 큰 기대 속에 상장된 넷마블 게임즈가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보다 5,000원 오른 16만 2천원에 마감됐습니다. NC소프트를 뛰어넘는 시가총액 규모로 상장과 동시에 게임 종목 대장주로 올라선 넷마블은 공모 청약에서 29.1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넷마블 게임즈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큰 시가총액 규모 덕에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에 조기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200 같은 주요 지수에 편입되면 각종 펀드의 매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 후 15거래일 동안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종목 상위 50위 안에 머무는 종목은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 13조 7,263억으로 코스피 시총순위 2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주요 지수인 FTSE 지수와 MSCI 지수도 편입 가능한 시가총액 기준이 각각 5조 6천억 원, 3조 6천억 원으로 넷마블의 경우 두 지수 모두에 무리 없이 편입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넷마블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M&A 계획으로 실적 전망이 밝다는 점도 주가 상승 전망의 이유로 꼽힙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넷마블은 올해 매출이 2배 이상 늘어 3조 6,862억 원을, 영업이익은 4배 가까이 증가한 1조 1,97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리니지2 레볼루션이 이용 등급 조정으로 청소년 이용 불가가 된 것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서둘러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통상적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한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 설치됩니다. 온 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활동하며 국민에게 직접 그 결과를 보고하고 토론할 방침입니다. 유진그룹이 KB증권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의 새 주인이 됩니다. KB증권은 오늘 현대저축은행 공개매각 본입찰에서 유진그룹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유진그룹 컨소시엄과 외국계 사모펀드 등 두 곳이 참여했는데 유진그룹이 2천억 원 안팎으로 더 높은 인수가를 제시했습니다. KB증권은 유진그룹 컨소시엄이 본입찰 참여자 중 가격과 비가격 측면 모두에서 타 입찰자보다 우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가 완료되면 유진그룹은 기존 금융계열사의 업계 상위 저축은행인 현대저축은행까지 보유합니다. 업계에선 유진그룹이 기존 계열사와 현대저축은행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금융도 KB저축은행과 사업 영역이 겹치는 현대저축은행을 정리해 사업 효율을 꾀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올 들어 국내 주식 투자로만 13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코스피 코스닥 시장 278개 종목의 평가 차익은 12조 5,857억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시가평가액은 작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9일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에 106조 1,774억 원으로 13.45%나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올 들어 코스피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보유 주식 278개 중 185개의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1,000억 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기록한 종목도 22개나 되며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낸 종목은 96개입니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종목은 9.72%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로 6조 735억 원의 평가 차익을 봤습니다. 펜텍이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펜텍 관계자는 모 회사 솔리드의 정준 회장이 직원들에게 스마트폰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추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며 사물인터넷 사업 등 일부만 남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작년부터 베트남에서 조인트 벤처 설립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산 위기를 극복한 펜텍은 작년 6월 1년 7개월 만에 스마트폰 아임백을 국내 출시했으나 출하량이 13만 2천여 대 그쳐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에 작년 3분기 말 자본 잠식에 빠졌고 펜텍을 인수했던 솔리드는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수혈하며 유동성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여기에 동남아와 동유럽 등 신흥시장에서 현지 통신 사업자들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아임백을 개량한 제품을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막바지 협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오늘 인천공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안에 인천공항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내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인공지능 비서 앱인 네이버 클로바의 시범판을 출시했습니다.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음성 대화가 가능하고 길찾기, 일정 관리, 외국어 번역 등 기능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 8천 대에 대해 강제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공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 리콜 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강제 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결함 은폐를 했는지 밝혀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오늘 15일부터 4일간 인터넷 공매 사이트 온비드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동 DMC 레미안 아파트 등 1,338건, 총 2,254억 원어치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이 중 441건의 가격은 감정가의 70% 이하입니다. 보통 미술관에 가면 사진 찍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금지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관람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미술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객들이 만지고 체험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인 작품들도 있는데요. 오늘 샌드라이프에서는 체험형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예술가들이 쓴 지시문을 관람객들이 수행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전시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의 한 미술관. 타자기 옆에 당신은 어떤 꿈을 포기했나요? 라는 지시문이 놓여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각자 저마다 포기한 꿈을 타자기로 씁니다. 이렇게 작성된 문서들은 파쇄돼 종이뭉치로 쌓여집니다. 관람객들은 이 종이뭉치 속에서 자신의 꿈을 찾고 이것을 이어 붙입니다. 이렇게 예술가들이 쓴 지시문을 관람객들이 직접 수행하고 이 행위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직접 만든 것들이 실제 전시회에서 이렇게 전시 작품으로서 승화되고 그거를 또 제가 지켜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불투명한 유리가 달려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 보트를 타고 전시장을 구경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과 사물을 잘 살펴서 움직여야 합니다. 또 주변의 관람객들 역시 보트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그 움직임을 관찰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면서 이동하는 움직임, 이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됩니다. 풀 렌트라고 쓰여진 캔버스. 관람객들이 캔버스를 빌려가 연출한 장면들을 찍어 캔버스와 함께 반납하면 캔버스가 있던 자리에 관람객들이 찍은 사진이 걸립니다. 관객과 작가가 함께 만든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시는 예술가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예술가와 일반인이 협업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보여준 것입니다. 같은 지시문이지만 관람객마다 각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시를 수행해서 갖가지 다른 창조물들을 만들어낸 것이 눈에 띕니다. 관람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어떤 창조성을 전시에 발현시키고 자신의 삶을 예술로 끌어들여서 이런 어떤 창의적인 이런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예술이라고
거대한 거미집이 미술관 로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영화에서 볼 법한 사람보다 큰 거대한 거미가 나타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투명 테이프로 만들어진 작품, 테이프 서울입니다. 작품은 관객들의 참여가 더해져야 비로소 작업이 완성됩니다. 작품 아래 난 구멍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직접 들어가 공간 속을 탐험하고 체험하는 것 자체가 작품이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상하는 어떤 반응을 기대를 하고 오셨다가 실제로 들어가서 체험하고 감상하고 느끼고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미술관 입구에 설치된 대형 풍선 베어브릭. 관람객들은 직접 만지고 포옹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베어브릭 역시 팝 아티스트 임지빈 작가의 작품인 에브리웨어입니다. 작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베어브릭을 전시하는데 그 공간은 미술관 외에도 거리, 건물 등 일상생활 속입니다.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면 관심 있는 소수만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감을 느낀 작가는 찾아가는 예술, 딜리버리 아트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끼어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 다 힘들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되게 치열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약간 응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런 큰 벌룬이 있거나 그런 공공미술들을 봤을 때는 되게 신선한 그 사람들이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가면서 되게 재밌는 거 봤다. 이 정도 이제 느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딱한 분위기에 다가가기 어려웠던 미술관들이 이제는 대중들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관람객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작품들을 전시하는 미술관을 찾아서 나만의 작품을 완성해보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